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스태그플레이션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지 또 앞으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서영민 경제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아주 치밀하게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기사를 봤더니 네. 스태그플레이션 보니까 외신들도 스태그플레이션 갖고 화두로 꺼내면서 네. 이 왔냐 안 왔냐 여러 가지 논란을 다룬 기사들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지금 보나요? 어려운 얘기인데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흔치도 않았고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이야기고 어려운데다가 이걸 제가 다룰 역량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쉽게 그리고 좀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기사를 써놨길래 우리도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다뤄봐야겠다 싶어서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일단 재미있는 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제목에는 2022년의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아예 제목에 박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딱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판단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튼 그때 가장 흥미로웠던 그래프가 그 주요 한 8개 나라의 그 2022년 성장 전망을 성장 전망이라는 건 앞서서 계속하는 거니까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그래프에 8개 그래프에 8개 나라를 담았는데 우리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좀 네. 안타깝네요. 근데 주요 국가라서 담았으니까 아마 좋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 코리아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주로 일본만 다루는데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을 다뤘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에서 그래프가 잘 관찰되고 일본에서 관찰이 안 되니까 일본을 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여튼 계속 2022년에 성장률은 계속 꼬꾸라집니다. 예전에 일시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이 금방 풀릴 거라고 하던 지난해 초 중반까지만 해도 올해는 성장률은 꽤 높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죠. 이 일시적인 게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때 성장 전망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활용점정을 한 건 러시아.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인플레이션은 확 튀고 성장률은 확 가라앉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추세가 관찰이 됩니다. 특히 유럽, 미국 이런 곳에서 특히 그랬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만 살펴보면 원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성장률은 침체되고 그러니까 역성장에 가깝다는 게 어느 정도 전제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확 올라가는 상황이 전제가 되는데 이 그래프만 보면 확 벌어졌어요.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구나 싶은 상황인데 다만 이건 전반적인 성장률이 현실화된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가 아니고 2022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래프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될 건지 그리고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쭉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프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스토리텔링도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 각계 전문가들, 뉴스 네. 전문가분들하고 인터뷰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한국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대부분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꽤 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율이 한 세계적으로 70년대 기준으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되고 성장은 역성장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이 그런 상황을 걱정할 때냐?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짝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여쭤본 분이 자본시장 연구원의 그 박사님 그리고 황세훈 박사님 그리고 뭐 다른 분들께도 여쭤봤는데 대부분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딱 한 분 연세대 성태윤 교수님인가요? 네, 성태윤 교수님께서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그거 말고 다른 걸 어떻게 부르냐? 지금 성장은 침체돼 가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의견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다라고 하면 다르지만 지금 성장이 점점 더 내려갈 것이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더 올라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상황 판단만 보면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시점이냐라고 하면 아마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걱정이 되는 이 상황. 근데 이렇게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서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역시 코로나19로 촉발된 여러 가지 경제적 조치들이겠죠. 네,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서는 투 블로우라고 두 개의 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다가 이 위축된 경제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급팽창하면서 공급망에 병목이 생겼고 이 병목 현상이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근데 풀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 병목이 지속된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든 트랜지토리 인플레이션이라든 것이 그 트랜지토리의 기간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한 요 정도 올라갔다가 한 1분기 뒤에 꺾일 거라고 했던 게 지난 전망이라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올라갈 것 같다고 했다가 요렇게 떨어진다고 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이만큼 올라간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한참 길어지는 거죠. 최소한 2, 3년은 보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코로나가 첫 번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으로서는 촉매제, 그리고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미국 긴축입니다. 근데 미국 긴축이라는 것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긴축을 한다는 건데 이게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뭐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네. 전망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의외였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짜 오래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한 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은 1월까지만 해도 뭐 러시아가 위협할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전문가들이 저도 물론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경제적인 이유로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만 틀렸습니다만 근데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면은 제가 많이 읽었던 것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진지한 그 정치 분석가들이나 경제 분석가들은 이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의 오판이었든 간에 일어났는데 오판이었다는 건 금방 드러났죠. 이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서 푸틴이 성과 없이 물러날 경우에 이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끝낼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뭐 어제 그제 뭐 전승절 행사를 봐도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끝낼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장기전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게 경제에는 훨씬 더 안 좋아진 겁니다. 만약에 한 예전에 나모세티아 침공 때나 아니면 크림반도 병합 때처럼 2, 3일 안에 뭐 보름 안에 끝났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근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 거죠. 네. 이게 두 번째 펀치. 자, 어쨌든 원투 펀치를 맞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잘 대처해야 될 텐데 뭐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미 연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연준의 대처를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약간 우려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학계나 네. 아니면 경제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오늘 당장 뉴욕 증시 그러니까 지금 녹화하는 지금 이 시점 그 수요일 날 뉴욕 증시 기준으로 보면 또 내렸어요. 이유는 연준에서 그 앞서서 그 우리로 치면 금통일을 연 뒤에 FOMC를 연 뒤에 0.5% 포인트씩 인상이 한 두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다. 0.75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라고 했는데 오늘 말이 바뀌었어요. 0.75도 필요하다면 그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연준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민주당의 그 경제계 대부 레리 서머스 연준이 좀 더 빨리 그 통화 정책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고통 없이 이 상황을 끝낼 수는 없게 됐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건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된다. 더 빠르게 올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빅컷이라고 하는 0.5씩 3번, 0.25씩 3번 이렇게 올리면 아마도 2.5 정도 간다는 것 같은데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실기를 했다라는 판단이 있기는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됐던 데에는 연준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연준의 긴축을 향한 독립적인 기능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잠재운 가장 큰 마지막 정책 수단 중에 하나는 폴 볼커가 그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리면서 뭐 엄청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잠재운 측면이 큰데
그런 종류의 그 독립적인 그 물가만 보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금 만들어놨고 약간 실기했더라도 지금 그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고 지금 상황이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장기성을 반드시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률은 뭐 침체되는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정도 지속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초입에 있는데 벌써 금리를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19%까지 올리지 않아도 뭐 물론 그건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어느 정도 올려가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물론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는 좀 과거의 수준은 아닐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자꾸 네. 뭐 S의 공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겪었던 마지막 사건 그 시대가 1970년대니까 네. 그때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됐었던 건지 좀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또 다른 기사를 최근에 하나 썼는데 이 얘기를 만약에 그 숫자를 가지고 한다면 아니면 성장률과 뭐 인플레이션율이 몇 년 되면 얼마가 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복잡하겠지만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로 한다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영국 상황이 광부들이 파업을 했고 그 파업을 정부가 때려서 잡았습니다. 정말 경찰을 투입해서 때려서 잡았습니다. 근데 영국병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건 부르기 나름이에요. 비효율 아니면 뭐 너무 많은 복지 그리고 고임금 그리고 철밥통 이런 걸 영국병이라고 불렀을 텐데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 부르면 좀 다른 지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전쟁의 2차 대전의 끝 이후로 계속해서 그 세계 경제가 성장해 왔습니다. 서구권을 중심으로 그 가장 큰 어떤 정책 수단이라고 하면 케인즈주의, 그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그 수요, 그 D가 부족해서다. 요거를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계속 이렇게 지탱만 해주면 계속해서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시절이 딱 그 시점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돈을 붓는데도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데 물가 상승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실 재정 정책의 중거틀이라고 하면 필립스 커브, 그 물가와 실업 사이의 반비례 관계, 그 필립스 커브를 대충 그려놓고 요 상에서 이 정도 실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을 이 정도 넣으면 될 거야. 실업률을 달성하면 인플레이션이 좀 오르긴 하겠지만 요 정도 수준이라면 뭐 인플레이션 정도 감당할 수 있어. 계속 성장은 하니까였는데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수 있을 조건은 성장은 하니까인데 이제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비효율로만 보이는 거죠. 정부가 돈을 붓고 성장은 없고 인플레이션은 생기고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채질하고 물가와 가격 사이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장기적으로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이 상황이 더 이상은 지탱 불가능 이런 종류의 경제는 지탱 불가능하다. 정부가 재정 정책을 집행해서 경제를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걸 영국병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걸 때려잡는 거거든요. 강제로 때려잡는 건데 사실은 이 상황이 그 좀 신자유주의적인 아니면은 좀 자유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비효율은 때려잡아야지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흐름 안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왔던 정책의 방향이 노동과 손을 잡고 성장을 이끌어가던 이 방향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노동자의 손을 놓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꼭 뭐 영국병이라고 부를 건지는 모르겠고 뭐 상황의 변화라고 봐야 되고 미국은 이 상황을 물론 노동자의 손을 놓았는데 그게 때려잡는 건 아니었고 때려잡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상징적인 게 인플레이션 파이터죠. 폴 볼커가 등장해서 금리를 쫙 끌어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강제로 잡은 긴축을 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강제로 잡아서 이 상황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70년대 상황은 끝이 났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한 10년 이상 지속되다가 서서히 그렇게 끝이 났는데 가장 이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빌리 엘리어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빌리 엘리어트의 꿈을 응원하는 아빠와 형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분이 광부예요. 이 두 분은 계속해서 상황이 나아질 리가 없고 두드려 맞고 체포되고 그렇게 해서 영국병을 치유하는 이른바 영국병을 치유하는 대처의 철의 여인의 정책에 의해서 희생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에서는 본인들의 인생에는 더 이상 볕들 날이 없어요. 다만 빌리의 꿈을 응원함으로써 그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보는 거죠.
그 말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그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복지도 축소되고 물건의 가격은 오르고 그래서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서민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이 물가 때문에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고통스러운 거죠. 특히 서민 중산층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참 걱정되는 게 네. 이제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보니까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경기 침체 쪽으로 전망을 바꾼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뭐 침체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뭐 경기가 좀 둔화됐을 때 예전 같으면 돈 풀면 되지. 이게 네. 간단한 처방이 있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뭐 인플레이션만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돈 풀면 되지. 이거 자체가 앞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정말 성장을 위한 미국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의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부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압력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의 여력이 매우 위축되는 상황, 이 상황인 게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뭐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많이 꺾인다고 하는데 사실 이 상황이 애매한 것은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어느 정도 정책의 조합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근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장담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영란은행 금리 올리면서 했던 얘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0.25, 25bp밖에 안 올렸어요. 그 영란은행 안에서는 한 3명 정도는 그 50bp 빅컷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고 침체가 오고 올 4분기부터 역성장하고 내년엔 전체적으로 보면 역성장이 올 것이고 물가도 상당히 높을 거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물가는 이렇게 갔다가 확 꺾여버릴 것이다. 가만히 둬도. 그 말은 경기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그냥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bp만 올리는 것이 적절하고 지금 50bp 올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종류의 가이던스를 내는 것조차 부적절하다. 이 두 분은 침체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침체가 오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이것 자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대응은 더 힘들고 투자자들도 힘들고 주가는 요동치고 그러면서 내려가고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이 모든 신호들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선진국이냐 아니면 또 저개발 국가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킬 수 없는 나라들, 특히 예를 들어서 네. 최근에 스리랑카가 물가가 막 급등하면서 네. 지금 아주 정치적 혼란까지 겪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개발 국가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외 많은 어떤 국가에서 정치적 위기가 일어나거나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유발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당장 아랍의 봄 생각하면 그건 민주화 혁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바탕에 촉매제가 된 것, 마지막 불을 당긴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흉작이 들면서 국제 밀 가격, 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데, 근데 이 중동 지역이 바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곡물 수입에 굉장히 의존하는 나라들이었고,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민심이 흉흉해져서 이게 그동안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부패나 뭐 독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 불을 당기는 겁니다. 시민들의 불복종에. 그래서 시위가 일어났고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지는 않지만 올 초에 카자흐스탄에서 그 이런 민중 소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차량용 LPG 가격을 1월 1일부로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그동안 안 올리고 묶어놨다가 그래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니까 국제유가 때문에. 그래서 그날 갑자기 올렸더니 그날 폭동이 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폭동이 납니다. 작은 나라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나라들에서는. 근데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됐고 그래서 그 경제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이번에 그 윤석열 인수위 당시에 3월에 경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재밌는 김앤장 출신의 그 어떤 이코노미스트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걸 잡지 못하면 민심은 그 정부를 찍지 않는다. 투표로 심판한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은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아니냐.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특히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꽤 괜찮기 때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기라고 얘기하는 70년대, 80년대 우리는 고도 성장의 시기거든요. 힘들다 하면서도 여튼 성장은 했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역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 인플레이션을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이걸 고통스럽게 겪을 나라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특정 계층은 반드시 고통스럽게 겪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출입하는 출입부처에서도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4.8%. 그리고 이게 전체 지수 CPI는 4.8이지만 여기에서 필수재들 그러니까 뭐 생활 필수품들만 따로 빼서 계산하는 생활 물가 지수를 보면 이건 5% 후반대입니다. 이미 1% 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이건 물가가 오를 때는 늘 그런 것 같아요. 필수품이 더 많이 오르고 근데 필수품은 우리가 안 쓸 수 없으니까 이 부담은 오롯이 다 가계로 가고 그러면 지갑이 가벼워지는 홀쭉해지는 효과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가장 나쁜 세금이라고 하는데 정말 지갑을 홀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것인가? 사실은 영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아마 오늘 밤 내일 뭐 언제 발표가 될 텐데 9% 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5%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한데 그 이유는 정부가 전기값도 잡고 있고 뭐 유류세도 내려주고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인데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전기값은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을 것이냐 요 뭐 물음표는 있죠.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이제 경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와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아마 좀 더 현명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서영민 기자와 함께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또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종원의 경제음악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중요한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fight.